결혼 5년 차.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36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명절마다 가장 먼저 시댁에 도착하고 시어머니 건강검진은 제가 예약해드리고 시누이 대학 졸업식엔 제가 꽃다발을 샀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기일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저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그러면서도 이 집에서 한 번도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재원 씨는 외벌이였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10원 한 장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밀리면 제 친정 어머니한테 손을 빌릴 지언정 시댁에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요? 아니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1년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한 잔, 옷 한 벌, 모든 걸 참으며 매달 20만 원씩 모았습니다. 아이들 몰래 새벽에 반찬 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산 건 순금 10돈 목걸이. 시어머니가 평생 갖고 싶다고 하시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역시 우리 큰며느리뿐이야. 내가 내 덕에 사람 구실하는구나. 그날 시어머니가 흘리신 눈물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막내 시누이 박지은이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낯익은 금빛 광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드린 목걸이였습니다. 언니,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지? 엄마가 딸 줘야겠다 하시던데.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거 제가 어머니 칠순에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내 물건을 내 딸한테 줬는데 무슨 상관이야? 준 물건에까지 감나라, 배나라 해? 참속도 좋기도 하지.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봤습니다. 재원 씨는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짓을 보내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러도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셨다는데 뭘 그래. 가족끼리 좀 좋게 넘어가자. 진짜 짜증나게. 가족끼리 좋게.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이란 단어는 저를 향해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다는 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아무 반응도 없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시누이는 그 목걸이를 차고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준 선물 역시 딸이 최고야. 댓글엔 효녀. 부럽다. 엄마 딸 사이 최고네. 그 같은 말이 달렸고 저는 그 게시물에 태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수진아, 지은이 혼수 말인데 내가 큰언니니까 가전 정도는 내가 맡아줘야지. 냉장고, 세탁기, TV면 되잖아. 저번에 보니까 친정에서 유산 좀 받았다며? 그 돈 어차피 쓸 데도 없잖니. 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유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돈이었습니다. 당신 치료비를 아끼고 아끼다. 결국 그 돈을 손에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돈은 내 거다. 애들 대학 갈 때 써라.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그 유산을 시누이 혼수로 내놓으라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5년간 시댁에 들어간 제 돈, 명절 선물, 부모님 병원비 보조, 시누이 등록금 보태준 것, 생활비 명목으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달한 돈들. 제가 계산한 총액은 차마 여기 다 쓰기 부끄러울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한 단어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후 1년간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명절엔 여전히 전을 부쳤고 시어머니 생신엔 케이크를 샀습니다. 남편에게 살갑게 굴었고 시누이 결혼 준비 자리에도 웃으며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전부입니다.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체한 생활비 내역, 카드 명세서,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빌려 몰래 가입해둔 적금 통장. 은행에서 우편물을 받다 발견한 건데 잔액이 무려 2,8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내가 모은 돈인데 세금 아끼려고 며느리 명의로 한 것이었겠지만 법적으로는 명의자, 즉 저의 자산이었습니다. 변호사 최 씨는 제 얘기를 듣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타이밍만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6개월 더 기다렸습니다. 시누이 결혼식 날짜가 잡히길 기다렸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요. 시누이 결혼식 2달 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고 아버지 유산과 합쳐 전날 계약해둔 소형 아파트의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등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번호를 눌렀고 10분 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아,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시어머니 적금을 맘대로 빼가?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한없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잖아요. 제 명의면 제 돈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은이 목에 걸어주신 그 목걸이 논리하고 정확히 같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면 내 것이라는 그 논리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재원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내 몰래 시댁에 이체한 생활비 총 4,200만 원. 변호사가 다 추적해뒀어요. 재산 분할에서 고스란히 반영될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사가 제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남편 박재원 씨 사실 직장에서 부서장 직책을 받으며 연봉이 1,500만 원 올랐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상분 전액이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지은이의 예비 남편 지은이가 제게 숨겼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시댁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비 신랑 측에서 혼수와 집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파혼 직전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찾아온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파혼 위기를 넘기려 했던 겁니다. 5년 전 제가 1년을 모아 산 목걸이로
자신의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려 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하게요. 소송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남편과 시댁이 받은 타격은 상당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소송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식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예비 신랑이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후 파혼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누이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들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잘못했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그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1년을 새벽에 일어나 배달하며 모은 돈, 아버지가 물려준 반지를 팔아보탠 돈, 제 진심이 담긴 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거 가져가요.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이미 그 목걸이 필요 없어요. 새 인생 사는데 옛날 추억은 짐이 될 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누군가의 진심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생각해요. 사람의 일년이 담긴 물건이라는 걸요. 지은이는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눈물이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셋이 삽니다. 조그만 아파트지만 누구 눈치 볼 일 없고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붙일 일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집을 가득 채우고 주말엔 같이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걸 삽니다. 커피도 옷도 내키면 삽니다. 남편 재원 씨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세방으로 옮기셨다고 하고요. 제 번호로 가끔 전화가 오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복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호구로 사는 건 다릅니다. 진심은 주되 그 진심을 짓밟는 사람에게까지 계속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선을 긋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볼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